책이 은근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오늘은 59쪽인데요. 한번 같이 할게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소제목은 무지한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죠. 여기 위에 보면은 59쪽에 이 책은 거의 책을 같이 읽는 형태이기 때문에 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무지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팩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거는 다른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무지하다라는 말에 별표 3 개를 했어요.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이나 지식에 매달리거나 권위자가 이해를 시켜 주리라고 믿고 의지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해는 자신의 심리적 과정 전체를 알아차리는 것, 즉 자신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이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 인용한 거죠. 그 밑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수시로 성찰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럴 여유 없이 사는 날이 많습니다. 흔히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죠. 얼굴뿐이겠습니까? 지식에 대해 말과 행동에 대해 타인을 대하는 매너에 대해 성격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60쪽의 위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 전자는 조금 알아도 많이 아는 척하고 후자는 많이 알아도 아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전자가 더 큽니다. 예. 이런 경우가 사실 많죠. 이 밑에 보면은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 코넬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코넬 대학교 학생부를 대상으로 유머 논리적 추론 및 문법 능력을 테스트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코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1쪽에 보면은 위에 무지할수록 자신감이 넘칩니다. 찰스 다윈과 버틀런드 러셀도 각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에 차 있다. 이 시대의 큰 문제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지한데 현명한 사람들은 늘 의심하고 주저한다는 것이다. 그 밑에 보면 자신이 능력 있다고 오해하는 무지를 경계하려면 말을 줄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맨 밑에 보면은 노노의 한 문장이 있는데 책을 읽기만 하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만 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책을 정말 읽었는가.' 하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보통 책을 읽는 자세는 자기 성찰인데 자기에 대한 그 성찰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책을 읽고 인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62 쪽에 밑에 보면은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걱정할 뿐이요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멋진 말인데 어 노노의 위령 공편에 나오는 귀절이래요. 그런데 음 우리가 보통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63 쪽에 또 좋은 말이 나오는데 "감정에 무지한 사람이 화를 잘 낸다." 여기 좀 별표인데요. 무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은 무엇이며 이 감정이 왜 생겨났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다루고 표현하면 좋을지 알아가는 과정이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내 감정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타인에게 걸핏하면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태를 감정 난독증이라고 부릅니다.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자기 마음이 진정될지 잘 해독하지 못하는 거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타인이 자극을 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니까요. 동물적 자동 반응을 한다는 걸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64쪽에 위에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강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화로 자기 감정을 덮어버린다. 2. 불안하고 우울해지면 화로 표현한다. 3.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폭발하면서 습관이 되었다. 4. 양육자의 감정 처리 방식을 학습했다. 5. 분노로 타인을 지배하려 한다. 6.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보면은 4번에 양육자의 감정 처리 방식을 학습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 엄마가 이런 사람이면 아이가 똑같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그 언어를 모국어라고 하죠. 언어의 모든 것은 엄마로부터 시작한다고 언어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모국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로서 아이에게 하는 언어가 그 아이의 인생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정말 언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 화를 내는 사람이 가장 비겁합니다. 자기가 좀 자리가 위이고 또 뭐 직장에서 상사이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는 가장 비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 밑에 보면은 양육자가 이런 식으로 화를 표출하면서 자녀를 키운 경우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아버지가 이런 유형이었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감정 처리 방식을 습득할 확률이 높고 딸은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쭉 넘겨서 66쪽에 밑에 보면 위에 보면 화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상을 입은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화를 낸 자신이 가장 피해를 보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거죠. 그 밑에 보면 자신의 심리 상태와 표출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정이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67쪽에 동료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제 타이틀인데 그 밑에 보면 동료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동료와 깊은 공감하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업무적인 협력 관계에 중점을 둔 지혜로운 관계 맺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적인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친분 관계까지 갖는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일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감정 처리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69쪽의 밑에 보면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곁에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성과나 노력을 인정받아 보지 못하면 애정이 담긴 조언조차도 내 능력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잘 삐지는 사람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잘 삐지는 사람들은 어 애정이 담긴 조언을 해도
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업무적인 일을 하는데 서로 친분 관계가 친해지다 보면은 감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70쪽에 보면 위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삐진다는 그 이유는 욕심이 들어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사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70쪽 그 중간 밑에 보면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숨어있는 능력을 찾아주세요. 후배의 작은 능력들을 자주 찾아주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조언이나 충고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장점을 먼저 언급하고 칭찬한 다음에 이런 점을 보완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세요. 네. 이거 파트너에게 이런 용기를 주는 게 좋겠죠. 72쪽에 중간에 보면은 타인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열등감에 휩싸입니다. 73쪽에 되게 좋은 말이 있는데 위에 보면 여기 별표예요.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병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판단하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도 마치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이들은 죄책감을 못 느끼고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변명만 늘어놓죠.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 대응법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완벽하고 치밀하게 무대응하기, 싸우지 말기, 달래지 말기, 이해시키려 하지 말기, 보지도 듣지도 말기. 그러니까 결국 현명한 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고 신경을 꺼 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는 이야기죠. 그 밑에 73쪽 밑에 보면 "누구든 걸리기만 해 봐라. 호시탐탐 투척 대상을 물색하며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품고 다니는 그 사람의 영혼에는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납니다." 왜 어떤 사람들 그 타인에게 자기의 어떤 화를 뭐 "건수만 있어 봐라." 하고 또 호시탐탐 노리는 듯한 사람들 있잖아요. 화가 있어서 그 안에 화가 있어서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휙 그 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쓰레기를 품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투척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74쪽에 어 명심보 밑에 보면은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에 대해 듣지 말고 눈으로는 타인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입으로는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면 군자에 가깝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반드시 헤아려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상하게 한다. 피를 머금고서 다른 사람에게 뿜으면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 남에 대해 험담에 맞장구 치지 말고 호기심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다 알면서 참 쉽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머릿속에 박아 놔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남의 험담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룹에서도 누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안 보이면 괜히 얘기하잖아. "그 사람 왜 안 보여?" 그 말투 있잖아요. "그 사람 왜 안 보여요?" 그러는 말투. 그거는 뭔가 그 건수를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를 잡아내는 듯한 그런 표현. 저는 사실 그런 거를 10년 동안 많이 겪었거든요. 그냥 약간 뭐 카톡방에서 나간다든지 누가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 관심을 끄세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본 척. 그래서 뒤에서 회사될 필요도 없는 거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죠. 있는 사람만 관심 가지면 되는 건데 그 뭐 좋은 얘기 나올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묻잖아요. "그 사람 왜 안 나오죠?" 뭐 이런 요즘 왜 카톡방에 "안 보이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그룹에서는 그런 말은 하지 않기로. 오케이? 오케이. 있는 사람만 관심 갖기로 합시다. 자, 76 쪽에 보면은 제목이 "관계도 성장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아 사람 안 변해." 그런 그것도 사실 부정적인 말이라는 이야기가 이 챕터에서 나와요. 관계는 서로가 노력할 때 성장할 수가 있대요. 76 쪽에 중간에 보면 "사람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를 두고 심리학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낸다는 재미있는 연구도 있어요. 그들은 인간관계에 받은 상처가 오래가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항상 일어날 것이라고 확정짓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를 잘 극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77 쪽에 맨 위에 보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좋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사람의 성격과 능력은 노력에 따라 변한다."고 믿는 것이 중진 이론인데, 이 중진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관계나 업무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습니다. 자, 우리는 변한다라는 중진 이론에 오케이 하기로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업무가 더 좋은 성과를 낸대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78 쪽에 보면 위에 "사람은 좋게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먼저 연락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더 미안해. 연락 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도 관계도 성장한다는 관계에 대한 성장론적 관점을 믿고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이 챕터가 저에게는 많은 용기를 줬어요. 그 밑에 보면은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가 풀리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관계는 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오해도 이해도 일부분이에요." 79 쪽에 보면 별표 3 개가 있어요. 윗부분인데 "세상은 나를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세상은 나를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오해에 분노하지 말고 누가 나를 이해해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건강한 마음가짐입니다. 한편 오해가 억울하고 불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오해가 이해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알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믿음을 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해에서 이해로 건너가는 과정,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해에서 이해로 건너가는 과정,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묵묵히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초기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밑에 인제 샤를 보를레르의 내밀 일기에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별표 많이 해 주세요. "세상은 오직 오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세상은 오해에서 시작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로 발전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80 쪽에 위에 보면은 "누가 나를 지켜 세운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헐뜯는다고 해서 화를 낼 일도 못 된다. 그건 모두가 한쪽만을 성급하게 판단한 오해이기 때문이다. 오해란 이해 이전의 상태가 아닌가.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실상은 말밖에 있는 것이고 진리는 누가 뭐라 하건 흔들리지 않는다. 온전한 이해는 그 어떤 관념에서가 아니라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 이전의 모두가 오해일 뿐이다." 그 밑에 보면은 심리학자 캐리 체프먼 박사의 5가지 사과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권해요. 근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과 오해가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 드리면 좋을까요?"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래요. 네 번째는 진심으로 뉘우치래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섯 번째는 용서를 요청하래요.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진심으로 사과할 때 관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과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았던 상대가 있다면 어떻게 사과를 할지 몰라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지금 용기를 내 봅시다.
이 5가지를 실천했다면 용서를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진심이 전달되면 상대는 미안해하며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기다리래요. 그래서 82쪽의 밑에 보면 오해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화해로 가는 것이 소통의 진화입니다. 관계의 성장입니다. 모르면 오해하기 쉽고 알면 사랑하기 쉽습니다. 별표 3개. 참 이 말이 멋있네요. 어 모르면 오해하기 쉽고 알면은 진짜 알게 되면 사랑하기 쉽대요. 멋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제 어 학자들이 몇 명이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보들레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제 제가 읽었던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라는 인제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다시 오래간만에 꺼내서 봤는데 이 책에서 이제 보들레르가 19 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상파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기에 너무나 많은 뭐 과학자, 문학가, 철학자, 천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때가 인제 산업혁명 시대인데 그때 나온 인제 프로이드, 여기 프로이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프로이드 그리고 뭐 화가로는 어 또 굉장히 많은 그 뭐 인상파뿐만이 아니라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많이 나왔고요. 달리라는 화가 그런 화가들 인제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가 인제 19 세기에서 20 세기 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정신분석학이라는 어 치 그 정신과라는 그런 이야기를 최초로 인류 역사상 만든 프로이드가 나왔죠. 근데 프로이드는 꿈의 대화라는 이제 책에서 본인의 그 새로운 그런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사람이 그거를 처음에 환영을 받지 않았죠. 다 미쳤다고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천재고 어떤 연구한 논문도 많고 해도요. 그 사람은 대학 병원의 교수로 임용이 안 됐고요. 그리고 대학 병원에 수석으로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개업을 해서 개인 병원을 했는데 그 개인 병원을 하면서 그 정신과라는 거를 자기가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 논문을 많이 냈는데 히틀러가 또 이 사람이 그 유태인이니까 이 사람의 그 연구소를 또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도망 다니고 뭐 불타 버린 그런 논문도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시대가 격변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들레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문학가인데 이 사람도 인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격정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이 차이가 엄청나요. 아버지가 60 대인데 엄마가 20 대였나? 그래서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남겼는데 엄마가 그 이제 어떤 젊은 남자랑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새로 결혼하는 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제 재산을 막 되게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제 그 청소년 나이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인제 성인이 됐는데 이 사람의 재산을 엄마가 그 남편하고 같이 어 뭐 자유롭게 쓸 수 없게끔 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법원에 해서 이 사람이 평생 매달 얼마의 돈만 갖게 되면서 되게 힘든 그런 일생을 살다가 40 대에 죽었거든요. 보들레르라는 천재가 그 파수꾼이라는 책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그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사람의 이 책 시집에서 제일 마지막이 여행편이에요. 보야지라고 해서 어 꼭 이 사람의 이 악의 꽃이라는 시집은 읽어 볼 만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여행이라는 르 보야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막심 디캉에게 바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시부분을. 근데 그 막심 디캉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의 그 사진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뭐 스핑크스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처음으로 그 사진집을 발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여행을 가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역사에 나온 인물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친다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진으로서 여행을 시켰잖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지도와 우편 엽서를 몹시 좋아하는 아이가 보기에 우주는 아이의 방대한 그 식욕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등잔불로 비춰보는 세상은 얼마나 큰가. 기억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얼마나 작은가. 이 문구가 뭐냐면요. 그 우편 엽서를 옛날에 모으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여행을 가고 싶은 그 마음이거든요. 우편 엽서를 모은다는 거는. 근데 어 그 어떤 아이의 그 그냥 상상하는 거죠. 우편 엽서만 보면서 전 세계를 상상하는 그 아이의 상상력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죠, 우주처럼. 그래서 등잔불로 비춰보는 세상이 그 아이의 상상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방대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 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세상은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억한 것만 들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뭐 굉장히 길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어 여기서 이 보들레르가 말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억은 너무나 작고 그리고 그 상상할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는 너무나 크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한다는 게 너무나 작은 일이라는 거죠.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철학 수업할 때 이 시를 했었는데 너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모른 것에 대한 충격을 몰랐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모르는 게 계속적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에서 주는 그 부분이 내 기억 속에 있는 거는 아주 작고 등잔밑 속에 있는 세상은 굉장히 크다. 그거는 나의 상상력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상상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떤 결과를 크게 내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갖는 사람. 내 기억 속에서는 나의 능력을 한계를 잡잖아요. 그런데 나의 상상력은 내 능력을 막 우주로 뻗치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라는 강력한 상상력을 갖는다면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내가 이성적이고 똑똑해서 그거는 어린애같이 바보 같은 생각이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하면서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더더군다나 20 년이잖아요. 2020 년. 논리적이기보다는 상상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창의성과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지고 멋진 미래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관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책을 했습니다. 책을 들고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진 좋은 상상력을 끝없이 펼치고 남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은